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정책론, 오늘 주택 정책 한다고 그랬죠. 네. 자, 교재는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네, 주택 정책은 임대주택 정책이 있고요. 네, 분양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일단 이 임대주택 정책이 조금 더 중요한데요. 자, 이 임대주택 정책에는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공공주택 정책이라도 그러는데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 임대주택 정책이 일단 이 분양주택 정책보다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분양주택 정책에서 가지고 먼저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요. 그리고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 있어요. 그리고 주택 선분양 제도가 있고, 네, 주택 후분양 제도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기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6페이지 보세요. 주택 정책의 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참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일단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되겠죠. 주택이 부족한 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양적으로의 정책, 뭐 양적 주택 정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적으로 이제 만족이 되었더라도 주택의 질이 나빠지잖아요. 그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런 질적인 면을 우리가 또 개선해 주는 거를 질적 주택 정책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양적으로 주택 정책이라는 거는 신규 주택의 공급을 얘기하는 거고, 질적으로의 주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주거 정비 같은 사업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럼 양적 정책을 먼저 해야 될까요? 질적을 먼저 해야 될까요? 이제 양으로 부족하면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질적인 걸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 확대 정책인데 1번에 보시면 신규 주택 건설 돼 있죠. 자, 신규니까 유량 정책입니다. 신규 동그라미 유량. 이거는 어쨌든 유량 저량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신규 나오면 유량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재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중고주택에 대한 우리가 뭐 개량 이런 게 되겠죠. 중고주택이니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저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고, 자, 오른쪽에 거기 우리 교재상 파란색 글자로 되어 있는 당구장 마크 있습니까? 네, 거기 별표 하세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했어도,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했어요. 그렇더라도 거기 이제 파란색 글자 한번 볼게요. 신규 주택 공급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줄을 딱 쳐놓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더라도 새로운 주택은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뭐 여자분들 핸드백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핸드백 공장에서 새로 핸드백 안 만드는 거 아니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 지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지문이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해도 신규 주택 공급은 필요하다. 아시겠죠? 네,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7페이지에 임대주택 정책인데, 네,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된 게 보이시죠? 자, 먼저 임대주택 정책에서 첫 번째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 자, 임대료 규제 정책 옆에 보니까
임대료 상한제라고도 돼 있고 최고 가격제라고 돼 있죠. 네, 줄칩니다. 자, 임대료 규제라는 거는요, 자,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을 때,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을 때, 여기가 균형점이고 여기가 균형 임대료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정부가 여기 균형 임대료가 50만 원이라고 하면 정부가 이 시장 균형 임대료는 너무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스러운 거다. 그래서 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30만 원으로 규제했다 그러면 임대인은 3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최고 가격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최고 가격제. 그리고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해줬다.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 이렇게 부른다. 그럼 이걸 최저 가격제 그러면 안 되겠죠. 임대료 하한제 그래도 안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거예요. 낮은 수준. 그것부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니은 보세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낮은 수준. 자, 그래서 낮은 수준에서 설정을 하니까 우리 전에 우리 균형에서 공부하셨듯이 뭐가 발생합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죠?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초과 공급 그러면 안 돼요.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림에 보시면 초과 수요 초래 이렇게 돼 있죠. 초과 수요 동그라미 하세요. 초과 공급 그러면 안 됩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넘기겠습니다. 자, 디귿 별표입니다. 디귿. 전에 우리가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규제 임대료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70만 원에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70만 원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종전처럼 50만 원에 계속 거래가 일어납니다.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임대료 규제에서는 초과 공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 그래서 초과 공급이라는 거는 생길 수가 없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효과. 네. 자, 거기 우리 박스 안에 보시면 장기에 보세요. 이 효과는 여기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효과는 단기와 장기로 나누는데요. 일단 단기에서는요, 하나 정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임차인에게 혜택이 있다. 이거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혜택이 있어요. 임차인에게 혜택이 있다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장기로 가면 공급이 준다.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요 두 개가 가장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두 개가. 자,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단기에는 없죠. 단기에는 공급 변화가 없어요. 자, 임대료를 50만 하던 임대료를 정부가 30만 원만 받아라 이렇게 규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임대인들은 종전보다 손해를 보죠. 50만 원을 받다가 30만 원을 받아야 되니까 임대인들은 일단 안 좋잖아요.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자, 임대인은 공급자죠. 공급자들은 손실이 발생하면 공급을 줄입니다. 공급을 줄여가지고 자기의 손실을 줄이려고 그래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단계는 공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임대료 규제는 공급자들이 손해를 보지만 공급을 줄일 수가 단계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거예요, 혜택이. 근데 이제 장기로 가면 공급이 이제 줄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임차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기 시작한다. 요게 일단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단기에는 공급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나타나. 근데 장기로 가면 공급을 이제 줄여버리니까 주택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주택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임차인들에게 안 좋은 영향들이 온다. 오히려 안 좋아진다. 더 저소득층들의 주택난이 더 악화된다. 이게 일단 기본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안 좋아지느냐 말이야. 그때부터 이제 주택이 부족하니까 주거 이동이 어떻게 된다? 저하돼요. 두 번째, 주택의 질이 나빠지겠죠. 왜냐하면 임대료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임대인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주택의 질적 저하가 나타난다. 주택은 부족한데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있고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암시장에서 사야 되겠죠. 암시장이 형성되죠. 암시장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정부가 규제로 하고 있는 30만 원이라는 임대료도 있고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또 임대료도 있고 이중 가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중 가격이 발생하죠. 이중 가격.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시험에 한 번씩은 다 나온 적은 있어요. 그리고 교재 보시면 자 248페이지 봅니다. 248페이지에 거기 효과 위에 박스 효과 있죠. 보이세요? 네, 장기에 보시면 공급 감소 이렇게 돼 있습니까? 공급 감소라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1번에 제가 읽어볼게요. 단기적으로는 순기능이 있으나 아까 제가 단계는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있다 그랬잖아요. 단계는 좋은 기능이 있어. 근데 하지만 장기로 가면 어떻게 된다? 역기능이 나타난다. 이 역기능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가 공급이 줄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2번 봅니다. 별표입니다. 2번. 단기 공급 곡선보다 장기 공급 곡선이 더 탄력적이므로 이렇게 돼 있죠. 요 말은 우리 배운 내용입니까? 단기보다 장기가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단기에는 지금 공급이 감소되지 않죠. 장기로 갈수록 공급이 감소되죠. 공급 감소가 더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공급 감소 폭이. 그래서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 감소가 더 많이 일어나. 맞아요? 더 탄력적이다.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공급량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공급량이 많이 증가하는 것도 더 탄력적이지만 공급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더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에서 장기로 가면 갈수록 임대료 규제 정책 실시했거든. 이 정책을 실시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 가면 갈수록 공급이 어떻게 된다? 더 많이 줄어들긴다. 계속 더 줄어드는 거야.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요, 초과 수요가 더 심각해진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초과 수요가 뭔데? 주택 부족이거든. 부족. 그러니까 공급 감소가 가면 갈수록 자꾸 커지니까 주택 부족 현상이 어떻게 된다? 더 심해지죠.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줄 칠게요. 초과 수요는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초과 수요가 주택 부족입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초과 수요라 그러지 않고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주택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진다. 맞죠? 초과 수요는 주택 부족이야. 초과 수요는 부족 현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란 말 대신에 주택 부족 그래도 된다고요. 그 말이 똑같은 말이야. 꼭 기억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 수요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초과수는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그려도 보세요. 그림으로도 자, 요 경우에 초과수는 여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탄력성이 더 커졌어. 탄력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게 되잖아요. 그럼 너희들도 더 완만하게 돼보자. 그럼 이 똑같은 가격에서 초과수가 더 커지죠. 단계에서 장기로 갈수록 초과수가 커지고 탄력성이 커질수록 초과수가 어떻게 됩니까? 커진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그래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말들은 복잡한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수요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보세요. 집을 필요로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필요로 하는 게 더 많이 필요해지고 이 말이거든.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량을 더 많이 늘어나고, 자,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는 거는 공급이 좀 감소하잖아요.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들고 이 뜻이니까 부족한 거는 더 심해지잖아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는데 줄어드는 폭은 더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초과수요는 갈수록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복잡하니까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수요, 초과공급은 커진다. 초과수요가 커집니다. 됐나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또 1, 2, 3, 4, 5가 있는데 1번은 아까 말씀드렸고 2번 기존 임차인에게는 단기 혜택이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 그리고 암시장 이런 말이 나오고요. 자, 동그라미 3번인데요. 줄함 치겠습니다.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시행의 효과가 있다. 줄 쳤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 앞에 조금 전에 보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적일수록 탄력성이 커질수록 초과수요가 커진다 그랬죠. 그럼 초과수요가 커진다는 거는 주택 부족 현상이 심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 부분이 점점 작아질 거 아닙니까? 맞아요? 주택 부족 현상이 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임대료 규제 효과는 크다 이 말이에요. 비탄력적일수록. 자, 단계는 공급의 감소가 없다 그랬지. 그 말은 그게 완전 비탄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급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계는 효과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임대료 규제는 효과가 있어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은 공급이 안 줄어들수록 이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이 준다 그랬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은 공급이 많이 줄어든다, 공급이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많이 안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효과가 있지. 단계는 하나도 안 줄어드니까 임차인에게 고선 혜택이 가는 거고. 맞아요? 자,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커지니까 임차인들에게는 안 좋아.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임대료를 규제해도 공급이 많이 안 줄어드니까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나오면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안 틀리거든요. 잘. 이거 기억합시다. 장기에는 임대료를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든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은 동그라미 4번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므로 자원 배분의 왜곡이 되어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즉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 있나요? 자, 정부 실패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시장 실패 공부했죠.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게 시장 실패였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즉 정부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했어. 근데 오히려 개입하기 전보다 더 나빠졌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부 실패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공급 감소라고 돼 있죠. 자, 공급 감소라는 거는 정부가 개입을 안 했으면 잘 10개 정도의 공급이 잘 되고 있었는데 정부가 개입을 하는 바람에 공급이 줄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런 경우를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공급이 감소되는 건 안 좋은 거야. 공급이 감소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공급 감소는 시장에 물건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좋죠. 자, 그 다음에 249페이지인데요. 거기 사례 연습 있죠?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인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5월달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른 거는 제가 계산 문제를 풀는 건 아니고요. 임대 아파트 수요 함수가 뭐라고 돼 있고, 1400-2p, 공급 함수가 200 플러스 4p라고 하자. 자, 임대 아파트다, 그죠? 임대 아파트. 근데 거기 이때 정부가 뭐를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최고 가격제를 실시한다고 돼 있죠. 아, 최고 가격제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임대료 규제 정책을 했다 이 뜻이에요. 아, 이 문제는 임대료 규제 정책 문제구나, 계산 문제구나. 그렇게 했을 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규제한 경우와 아파트 임대료를 300만 원으로 규제한 경우 어떠한 일이 생길까 이걸 찾아라 이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럼 일단 자, 이걸 왜 지금 풀려고 한 게 아니고요. 거기 4번에 100만 원 규제 시 초과 공급 3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4번은 답일까요? 아닐까요? 초과 공급이란 말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임대료 규제 문제에서는. 그래서 4번은 답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다.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 문제는 초과 공급이 아니니까 초과 수요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100하고 300만 원이 있는데 100이 초과 수요일까? 300이 초과 수요일까? 여기가 100만 원이면 300은 요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느낌상 100이 초과 수요일 것 같아요? 300이 초과 수요일 것 같아요? 그럼 100이 초과 수요네. 맞아요? 그러면 300도 초과 수요 낼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잘 안 내겠지. 그럼 300은 요 위인 것 같네, 균형보다. 그러면 300일 때는 어떤 게 나올까요? 아무런 일 없다. 그나 계산 문제 안 풀었지만 왠지 답이 3번 같아. 그 2번 아니면 3번일 가능성이 높죠. 맞아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시간이 없을 때는 그 둘 중에 하나를 그렇지 그 얘기 하려고. 이거 풀면 좋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초과 공급이라는 말은 나오면 안 된다. 초과 공급이라는 말은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 일단 먼저 드리려고요. 그리고 눈치를 보니까 100하고 300인데 그죠? 그럼 100이 분명히 초과 수요일 거야. 맞아요? 그럼 300은 설마 두 개 초과 수요는 물어볼 리가 없겠죠. 그럼 하나만 물어보지 굳이 두 개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그럼 300은 위인가 보다. 그럼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겠네. 그 보니까 그럼 답이 2번하고 3번 중에 하나인데 요 중에서 뭐 하나 골라서 체크하면 되겠다. 정시간이 없을 때는. 네. 됐어요? 근데 이런 걸 자꾸 섞어나 시키면 안 돼. 원래는 풀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바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쁠 때 확률이 50%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서는 초과 공급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이 임대료 규제는 직접 개입이죠. 우리 그 앞 시간에 정부의 정책 수단, 시장 개입 수단이 있었죠. 직접, 간접, 이용 규제가 있었잖아요. 저거는 직접 개입에 해당해요. 가격 통제는. 임대료 보조는 뭘까요? 이게 간접이죠. 간접 개입 방식. 보조니까 보조. 임대료 보조. 자, 249페이지 보세요. 기억 보니까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간접이고. 자, 니은부입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으로 수요 측 보조금과 공급 측 보조금이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은 수요자인 임차인은 수요자 아닙니까? 수요자. 임차인에게 보조해주는 방식이 있고 건설회사, 즉 공급자에게 보조해주는 방식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임차인에게 보조해주는 방식도 있고 공급자에게 보조해주는 방식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좀 하고요. 자, 위에 보니까 250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수요 측 보조금이 있고 공급 측 보조금이 나오죠? 자, 수요 측 보조금은 다시 기억에 가격 보조를 집세 보조라고도 그럽니다. 그럼 이 가격 보조, 집세 보조는 뭐냐면 정부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줄 때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집세 내는 데만 쓰라. 이런 내용이네요. 맞아요? 일종의 바우처 제도 같은 거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어요. 자, 근데 그 밑에 소득 보조, 현금 보조는 용도를 묻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럼 요 둘 중에서 임차인들의 효용 면에서는 어떤 게 더 우월할까요? 소득 보조. 그리고 정책 효과 면에서는 어떤 게 더, 그렇죠. 디귿입니다. 디귿 별표합니다. 디귿. 그래서 A 보세요. 소비자 효용 면에서는 소득 보조 방식이 더 우월하고 주택 수요 증대를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 면에서는 뭐가 우월하다? 네,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적 보조금이에요. 자, 이 공급적 보조금은 저 건설회사에게 건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건설회사들은 그 돈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겠죠. 자, 근데 단기에는 공급의 증가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보시면 단기에는 효과가 없으나 주택 공급이 안 늘어나니까, 하지만 장기로 가면 주택 공급이 증가하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하고 임차인은 혜택을 누린다. 됐어요? 네, 그거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다시 옵니다. 앞 페이지 넘기세요. 249. 그래서 이제 수요자에게 보조해주는 수요적 보조금에 대한 효과가 동그라미 2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단기 효과 보세요. 단기.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효과. 단기, 장기. 자, 임차인들에게 보조금을 주니까 임차인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돈을 받으니까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요가 증가합니다.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단기는 항상 수요를 생각하는 겁니다. 단기는 수요. 장기는 뭐예요? 공급. 이런 관점이에요. 그 나중에 쭉 적보나면 알겠지만은요. 자, 단기에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보나마나 장기에는 공급이 증가합니다. 항상 이런 관계예요. 단기에 수요가 증가하면 장기에는 어떻게 된다? 공급이 증가해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겠죠. 그럼 나중에 쭉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장기에는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해요. 항상 단기와 장기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상승하면 기존 임대인들은 초과 이윤을 얻겠죠. 초과 이윤이 발생합니다. 이제 가격이 종전보다 올랐으니까 초과 이윤이 발생하죠. 그럼 장기에는요,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 하락을 통해서 기존 임대인들의 초과 이윤이 어떻게 된다? 소멸해 버린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단기에 수요 증가 얘기가 나오면 조기까지는 그냥 쭉 진행이 됩니다.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럼 이게 임대료 보조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임대료를 보조하면 단기에는 임대료가 상승한다. 맞아요? 중간에 이걸 딱 빼버리고 요것만 딱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단기에 임대료가 상승했으면 장기에는 임대료가 어떻게 된다?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도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보조하면 단기에는 임대료가 상승하고 장기에는 임대료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단기에 임대료가 상승하고 장기로 갈수록 임대료가 더 상승한다. 이런 얘기는 없다. 단기에 올랐잖아요. 장기는 내리는 거예요. 단기에도 올랐는데 장기에는 더 오른다. 이런 말이 없어요. 아시겠죠?
단기에 임대료가 하락했는데 장기로 갈수록 더 임대료가 더 하락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단기에는 임대료가 하락했으면 장기에는 임대료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향해 간다고 그랬어요. 단기와 장기는 항상 그런 관점이에요. 단기에는 공급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단기에 공급이 증가한다. 단기에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이 틀린 말.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장기인데 초과 이윤, 손실, 왜곡. 틀린 말. 아시겠죠? 이런 말들은 나오면 안 돼요. 앞에 어떠한 말들이 맞는 말이 오더라도 이 말 자체가 틀렸단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자, 그래서 임대료를 보조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임대료를 보조하면.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단기에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임대료가 상승하고 기존 임대인들은 초과이윤을 획득한다. 자, 줄 칠게요. 임대인들에게 혜택이 있다는 거야. 임대인 혜택. 거기 표에 임대인 혜택 있나요? 네. 자, 임대인 혜택 이거 체크를 하시는 이유가,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임대주택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죠. 임대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근데 임대료 보조를 해주니까 단기에 기존 공급자인 임대인들에게도 혜택이 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 지역지구자하고 똑같아요. 제가 전에 지역지구자 할 때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해 주니까 단기에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기존 공급자들이 초과이윤 본다고 그랬죠. 그걸 사전적 독점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정책을 시행했는데 임대인들이 단기에는 혜택을 보더라는 거예요.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위한 정책인데. 그래서 기억합니다. 단기에는 임대인들에게도 혜택이 있더라는 거예요. 단기에. 하지만 장기로 가면 이제 임대인들은 초과이윤 자체가 없어지니까 장기에는 임대인들 혜택은 없고 누가 혜택을 본다? 그때는 임차인들만 혜택 본다. 그럼 만약에 임대료 보조 정책을 하면 장기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혜택이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장기에는 공급자는 혜택이 없어. 항상 초과이윤 없다 그랬잖아. 장기에는 공급자들은 이익이 없어요. 손실도 없어요. 장기에는. 장기에 공급자에게 혜택이 있다, 장기에 공급자가 초과이윤 본다, 이런 말 없다고요. 아시겠죠? 장기에는 공급자들은 혜택이 없어요. 공급자들 혜택이라는 게 초과이윤을 얘기하는 건데 장기에는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어. 네, 자, 그 위에 거 한번 볼게요. 그 위에 거기 임대료 보조에 의해 가지고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실질 소득이 상승하죠. 이거 우리가 소득 효과라 그랬잖아요. 전에 우리 수요 공급할 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있었잖아요. 실질 소득이 증가한 게 소득 효과란 말이야. 그 실질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임대주택을 수요할 수 있겠죠. 그잖아요. 소득 효과, 실질 소득이 상승한 효과, 소득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그만큼 하락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체 효과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결과 더 많은 임대주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소비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리을 볼게요.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은 보조금을 주택 재화 구입에만 사용하게 하더라도 소득 효과로 인해 일반적으로 주택이 하는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예전보다 어떻게 된다? 네, 그 리얼 지문은 별표입니다.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이 돈 가지고는 임대료에만 내야 됩니다. 딴 데 내면 안 돼요 하고 돈을 줬어요. 그렇더라도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력이 더 커지죠? 당연한 얘기지. 내가 원래 임대료 내려고 딱 이렇게 이불 밑에 놔놨던 돈이 이제 굳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거 살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질문해 볼게요. 수요자에게 보조해주는 방식하고
공급자에게 보조해주는 방식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공급자에게 보조하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자, 일단 건설회사들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저 성안동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었어. 성안동에다가. 근데 나는 이 신정동에 임대주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 근데 건설회사들이 이게 짓는지 안 짓는다? 안 짓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성안동에 집을 얻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어떤 게 더 커요? 그죠? 그래서 공급자 보조의 단점 중에 하나가, 자, 공급자 보조의 단점입니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죠. 공급자 보조의 단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니은 보세요. 니은에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공급 측보다는 수요 측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방식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더 넓혀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의미도 같이 내포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 말이. 네. 자,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 봤습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 자, 그 밑에 250페이지에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있죠? 한번 볼게요. 이 우리가 바우처라고 할 때 보통 쿠폰, 상품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상품권, 뭐 밑에 쿠폰 이런 걸 보입니까? 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고, 3번에 보세요. 우리나라의 적용,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이 정도만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바우처 나오면 상품권, 쿠폰. 그러면 이거는 다른 용도는 쓸 수 없죠. 소득 보조입니까? 가격 보조입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그 발행된 용도로만 쓸 수 있으니까 무슨 보조일까요? 가격 보조를 할 수 있겠죠. 가격 보조. 네. 그 정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공공임대. 네. 네, 공공임대주택은 일단 니은에요. 니은에 직접 개입입니다. 직접 개입, 이거 줄 치시고요. 직접 개입. 정부가 직접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해주는 방식이에요. 직접 개입. 그래서 기억해 보면 거기에 생산자 보조 방식이라고 돼 있죠. 줄 치고요. 생산자 보조 방식입니다. 네, 건설회사들에게 정부가 건설비를 보조해서 공급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생산자 보조 방식이고 직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 자, 이 공공임대주택은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있고, 여기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있어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지금 현재 이 민간 임대주택이 전체가 지금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이. 그리고 시장에서 임대료가 $50,000원의 시장 균형 임대료가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보기에 이 지역에 이 전체 민간 임대주택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2,000채 정도의 민간 임대주택이 있어야 되겠다. 2,000채가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주택 소요라고 그럽니다. 수요가 아니고 소요. 소요는 필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요량. 수요는 요구하는 거고,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최저 주거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최소한 집이 몇 채 있어야 되겠다.
2천채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소요의 개념이에요. 최저 주거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소로 필요로 하는 주택의 양 이렇게 생각하세요. 2천채란 말이야. 근데 지금 몇 채밖에 없어요. 1000채. 그럼 어떻게 한다? 정부가 여기에다 옆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몇 채를 더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1000채를 더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임대주택 시장이 민간임대주택 시장과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 둘로 양분돼요. 이렇게 시장 자체가. 임대주택 시장이.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서 50만 원의 임대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얼마? 50만 원보다 더 낮은 가격에 받겠죠. 여기서는 임대료가 30만 원으로 이렇게 임대료를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말입니다. 자, 민간에서는 50만 원 받고 있었는데 옆에 공공임대에서 이제 30만 원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이 말입니다. 단기와 장기.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단기에는 제가 항상 수요라고 그랬죠. 자, 민간임대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가 감소하겠죠. 왜요? 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로 막 이주하려고 그래요. 여기 살던 사람들이 더 싸니까. 맞아요? 자,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이제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죠. 자, 임대료가 하락하면 이제 여기 있는 기존의 민간 임대인들, 기존 임대인들은 손실이 발생합니까?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장기로 가면 이제 이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이 난다? 공급이,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요가 감소하면 바로 공급 감소예요. 그래서 공급이 줄면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대로 다시 이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은 손실을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장기에는 공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장기에는 공급이 준다.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는 나올 때마다 기억을 좀 해주세요. 오늘 공급 감소 어디서 나왔더라? 임대료 규제에서 나왔어요. 임대료 규제에서 공급 감소 나왔고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하면 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의 공급이 줍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자, 단기, 장기. 자,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하면요. 자, 단기에 보세요. 단기에. 민간임대주택에 있는 임차인들은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택 있죠. 임대료가 하락했잖아요. 단기에. 자, 공공임대주택에 있는 임차인들은 처음부터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가죠. 맞아요. 그래서 단기에는 민간, 공공, 임차인 모두 둘 다 혜택이 있다. 단기에는 민간, 공공,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이 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자, 우리 교재 볼게요. 251페이지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동그라미 2번 단기적 효과 보세요. 찾았습니까? 자, 그 니은입니다. 니은. 공공주택의 공급은 공공주택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이나 이주해 오지 않고 그냥 사적 시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나 저 민간 임차인 아니에요. 모두에게 혜택이 있다. 단기에는 모든 임차인에게 혜택이 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장기로 갑니다. 장기. 자, 장기로 가면 이제 공급이 변했잖아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임대료가 올라가 버렸죠. 민간임대주택 시장 임대료 원래도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임차인들에게는 혜택이 있다 없다? 종전으로 올라가 버렸죠. 종전대로. 그래서 장기로 가면 누구에게 혜택이 있다? 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에게만 혜택이 있어요. 자, 기억 볼게요. 동그라미 3번의 장기적 효과의 기억입니다. 사적 시장의 임대료 하락은 줄칠게요.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켜
장기로 가면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이 준다고요. 공급이 주니까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원래 수준까지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다시 올라가 버린다. 됐어요? 자, 그래서 장기로 가면 결국 누구만 혜택을 본다? 네, 공공임차인들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가로 해가지고 공공임차인만 혜택 이렇게 적어주세요. 공공임차인만 혜택. 그 말이 조금, 그래서 공공임차인 혜택.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하면 단기에는 임대료가 같아지지만 같이 낮춰줘가지고 장기로 가면 임대료가 민간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장기로 가면 다르다는 얘기죠. 장기로 가면 민간 임대료하고 공공 임대료하고 차이가 있다. 공공이 더 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그런 말 있습니까? 네, 이중 가격이 형성돼요. 이중 가격이. 이것에 공공주택의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여 누구에게만 혜택을 준다?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임대료 차액만큼 민간임대주택과 임대료가 다르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효과가 있다. 맞습니까? 네,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예전에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지문이고요. 그 밑에 보충학습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거기 보충학습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학습 그 별표. 네. 자, 좀 읽어볼게요.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뭐 쭉 하다가 뭐 가로 안에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건 줄치 준주택 포함, 준주택 줄치고 포함. 우리 준주택의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의 민간임대주택에는 준주택도 포함이 된다 이 내용이네요. 포함해 놓고요.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 자, 줄 치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그 밑에 3번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줄 치세요. 그 다음에 4번에 단기 민간임대주택. 줄 쳤어요? 자, 거기 보면 우리 민간임대주택은 연수가 나오거든요. 몇 년? 8년하고 4년 두 개 나와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네, 단기가 몇 년입니까? 4년이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장기일반 민간임대는 몇 년이다? 네, 그 횟수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8년. 됐어요? 자, 일단 읽어는 볼게요. 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게 뭘까?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인데 공공의 지원을 받은 거다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인데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죠. 주택도시기금이 공공자금 아닙니까?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어차피 8년은 8년이지만 공공지원 자금을 지원받은 게 아닌 그냥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단기는 몇 년이라고요? 네, 횟수를 조심하세요. 이거 8년을 뭐 10년 이렇게 다르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주택특별법 있죠? 자, 우리가 임대주택과 관계되는 법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밑에 나오는 것들은 민간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이다? 네,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자, 민간임대주택은 아까 조금 전에 3개 있었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 그 다음에 단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단기는 4년이고 나머지 2개는 몇 년이다?
8년 이상 임대할 목적. 네. 자, 근데 그 밑에 2번 밑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공공임대주택이란 말입니다. 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구임대주택이죠. 50년 이상, 50년 동그라미. 50년 이상이니까 거의 뭐 영구적이라고 뭐 길죠. 최장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 보이세요? 자,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30년, 30년. 자, 그 다음에 행복주택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장기전세주택 있습니까? 장기전세주택. 자, 거기 보시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무슨 계약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전세 계약 방식. 이런 거 체크하시고요. 그 밑에 행복주택 있죠? 행복주택의 그 옆에 보시면 줄 치겠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그리고 젊은 층 네모하세요. 자, 행복주택은 우리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은요, 사회 취약계층들을 위한 주택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근데 행복주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소비층이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직장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주로 도심 근처에 많이 지어요. 어디에 많이 짓는다고요? 근데 외곽에 짓는 게 아니에요. 학교 근처, 직장 근처, 교통이 편리한 곳, 이런 곳에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주택 2개 기억한다. 주로 도심 근처. 그리고 두 번째,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할게요.